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창단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내며 실제로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영국 축구계가 완전 난리도 아니거든요. 토트넘 핫스퍼라는 이름값 하는 클럽이, 그것도 런던 빅클럽 중 하나가 강등권까지 추락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떠나자 클럽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그래도 손흥민 한 명 없다고 이렇게까지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표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리그 26라운드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토트넘의 순위표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강등권인 웨스트햄과의 승점 차이가 고작 5점밖에 안 나거든요. 5점이요. 두세 경기만 연속으로 지면 바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나 신박한 건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을 유지해온 클럽이에요. 손흥민이 있던 시절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목표였고 실제로도 여러 번 비기어에 참가했죠. 근데 지금은 강등권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냐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캐슬전을 보면 토트넘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필승 매치였거든요. 강등권을 멀찌감치 떨어뜨리고 시즌 중반부터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반전부터 이미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른쪽 윙 포워드 포지션에 투입됐던 오도베르라는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경기장 밖으로 실려나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감독이 뭘 했냐면요. 마티스 테리라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술을 급격하게 변경했습니다. 시몬스랑 솔랑케를 마치 투톱처럼 세우고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인 코너 갤러거를 오른쪽 윙어 포지션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술인지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를 윙어로 쓴다는 건 공격 활로를 스스로 막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갤러거는 애초에 전진 압박이나 볼 차단이 특기인 선수인데 그걸 측면 돌파랑 크로스를 올려야 하는 포지션에 배치한 거잖아요. 당연히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현지 영국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내고 나서 왼쪽 공격 라인을 보강한답시고 무려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5천억 원이요. 이 돈이면 중소기업 하나 차리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입한 선수들의 퀄리티가 어떤지 아세요? 손흥민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쓰레기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거든요. 쓰레기 수준이라니 이게 5천억 원짜리 선수들한테 할 말인가 싶지만 실제 경기력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뉴캐슬이 올린 크로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을 만들었고 토트넘 수비수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뉴캐슬 선수가 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0대1로 뒤처진 채 전반전을 마치게 됐죠. 이걸 본 팬들의 반응이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경기장 곳곳에서 수비가 대체 뭐 하는 거냐는 고함이 터져나왔고 전문가들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뭐냐면요. 이른바 버스 세우기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이거든요. 골대 앞에 선수들을 밀집시켜서 상대방의 침투를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중거리 슛을 마음껏 날릴 수 있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공간도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똑같은 패턴으로 실점했어요. 버스 세우기 전술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중계 화면에 빈자리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즌권을 가지고 있는 골수 팬들조차 경기장을 찾지 않거나 아예 경기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축구팬이라면 알겠지만 시즌권을 끄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경기장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돈을 지불했고 팀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건 팀의 경기력이 정말 볼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팬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더욱 슬퍼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어땠죠? 손흥민이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6만 5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손흥민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50m를 단독 질주해서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따돌린 뒤 그림 같은 골을 넣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였죠. 소니, 소니 하는 함성이 런던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공격수들이 공을 잡으면 팬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숨을 쉬거든요. 또 놓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팬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를 보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5천억 원을 들여 데려온 선수들이 손흥민의 반이반도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레비 회장과 보드진을 향한 비난도 엄청나거든요. 대체 5천억 원을 어디다 쓴 거냐? 차라리 그 돈으로 손흥민 연봉 올려주고 남은 커리어 전부 토트넘에서 뛰게 할 걸 그랬다. 같은 분노 섞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전반전에 교체 투입됐던 마티스 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후반전 초반에 절호의 찬스가 왔거든요. 미드필더가 완벽한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텔은 1대1 찬스를 맞이했어요. 골키퍼랑 단둘이 남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프로 선수라면 최소한 슛은 제대로 때려야 하는데 텔이 뭘 했는지 아세요? 공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어요. 이른바 홈런 슛이라고 부르는 거죠. 야구장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나오자마자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팬들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중계진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요. 5천억 원짜리 선수가 이 정도밖에 못하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근데 텔의 홈런 슛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는 장면이거든요. 찬스가 오면 놓치고 또 찬스가 오면 또 놓치고 팬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아치 그레이라는 수비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후반 50분쯤이었나요? 토트넘이 얻어낸 코너킥 기회에서 그레이가 헤딩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1대1 동점. 이 순간만큼은 경기장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팬들도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죠. 아, 이제 역전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환호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팬들의 반응이 묘하게 식어버렸거든요. 왜냐면요, 또 수비수가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5천억 원을 쏟아부은 공격수들은 침묵하고 정작 골을 넣는 건 수비수라는 게 팬들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동시에 씁쓸한 거죠. SNS에는 아치 그레이 고맙긴 한데 대체 우리 공격수들은 뭐 하는 거냐는 댓글이 달렸고 세트피스로만 골 넣고 정작 오픈 플레이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네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세트피스 득점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보너스일 뿐이고 정작 중요한 건 오픈 플레이에서 공격수들이 골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이후로 오픈 플레이에서 제대로 된 골을 넣는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점골의 기쁨도 잠깐 후반 68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뉴캐슬의 역습 상황이었는데요. 알렉스 고든이라는 선수와 램지라는 선수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어요. 고든이 왼쪽 측면을 따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렸고 램지가 박스 안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슛을 때린 거죠. 골망이 흔들렸어요. 1대2점 토트넘이 다시 뒤처진 겁니다. 이 골이 터지는 순간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뉴캐슬 원정팬 구역에서는 미친 듯이 환호했지만 토트넘 홈팬들 구역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일부 팬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떤 팬들은 그냥 멍하니 경기장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경기가 끝나려면 아직 20분도 더 남았는데 말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팬들이 팀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국내외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흥민 떠나면 강등권이라던 말이 농담이 아니었네라며 허탈해했고 영국 현지 팬들은
우리가 손흥민을 300억 원이라는 헐값에 팔아치우고 그 대체자를 찾겠다고 5천억 원을 낭비한 결과가 이거냐며 분노를 쏟아냈어요. 300억 원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금액이죠. 손흥민의 가치가 3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토트넘. 보드진의 안목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 냉정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근본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퍼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감독이긴 하지만 그건 브렌트퍼드라는 중하위권 팀의 맥락에서 통했던 전술이거든요. 약자의 축구, 수비적인 축구로 상위권 팀을 가끔 이기는 전략이었죠. 근데 토트넘은 브렌트퍼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공격 축구를 표방해온 팀이고 팬들도 그런 축구를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에서도 브렌트퍼드식 축구를 고집하고 있어요. 버스를 세우고 중원 싸움을 포기하고 역습만 노리는 축구.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 리가 없죠. 특히 토트넘처럼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높은 팀에서는 더더욱 안 맞는 전술이에요. 전문가들은 프랭크의 단세포적인 수비 전술이 팀을 망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막판 중계 카메라가 토트넘 구단 추석을 비췄는데요. 거기 앉아있던 보드진들과 클럽 레전드들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다들 굳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팬들은 이미 대거 자리를 뜬 상태였어요. 경기장 안에 남아있던 팬들은 선수들과 감독을 향해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욕설까지 내뱉었죠. 마티스텔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추가 시간에 또 한 번 찬스가 왔는데 또 허공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이 장면을 본 팬들은 완전히 폭발했어요. 저 자식 당장 벤치로 빼라.는 고함이 경기장을 울렸죠. 결국 경기는 1대2로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선수들과 감독은 팬들의 거센 야유를 피해 라커룸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이런 모습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더 비극이죠. 이번 패배로 토트넘과 강등권의 승점 차는 단 3점으로 좁혀졌습니다. 3점이요. 한 경기 차이예요. 다음 경기에서 지고 강등권 팀이 이기면 바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토트넘 같은 빅클럽이 이런 처지에 놓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손흥민의 뒤를 이어 주장완장을 찬 로메로라는 선수도 문제인데요. 이 친구는 퇴장 징계를 받아서 이날 경기에 출전조차 못했어요. 주장이 징계로 경기에 못 나간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 문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주장이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을 보였고 퇴장당하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로메로는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퇴장까지 당하고 정작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경기장에 없는 거예요. 팬들은 주장 자격이 없다며 로메로를 맹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분석해요. 만약 정말로 2부 리그로 강등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클럽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할 거예요. 수익도 급감하죠. 방송 중계권료도 확 줄어들고 스폰서들도 떠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수가 2부 리그팀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현재 있는 선수들도 다 떠날 거예요. 재앙이죠. 진짜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토트넘 보드진이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고 재계약 협상도 성의 없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클럽의 얼굴이었어요. 토트넘 하면 떠오르는 게 손흥민이었죠. 그런 선수를 붙잡지 못한 건 보드진의 명백한 실책이에요. 그리고 손흥민을 보낸 후 토트넘이 뭘 했는지 보세요. 왼쪽 공격 라인에만 5천억 원을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누구예요? 마티스텔, 시몬스, 오도베르 같은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분명 재능은 있죠. 근데 손흥민의 대체자가 될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손흥민은 시즌당 20골 15어시스트를 기록하던 선수예요. 세계 최정상급 윙어였죠. 그런 선수를 대체하려면 최소한 비슷한 급의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데 토트넘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새로운 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 아세요? 여전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올리고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흥민의 실력이 떨어져서 토트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선수를 놓친 토트넘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토트넘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손흥민을 300억 원에 팔고 그 돈이 10배도 넘는 5천억 원을 써서 훨씬 못한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경영학적으로 봐도 최악의 투자 사례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을 헐값에 팔고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저품질 상품을 사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히 공격수 부재만이 아니에요. 팀 전체의 조직력이 무너졌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팀에 확실한 중심축이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다른 선수들이 그에 맞춰서 움직였고 상대팀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 자원을 집중시켰죠. 그러면 다른 쪽에 공간이 생기고 토트넘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전술적 균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팀에 확실한 중심축이 없어요. 누가 공을 잡아야 할지, 누구에게 패스를 해야 할지 선수들이 헷갈려하는 게 경기 중에 보여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딱히 집중 마크할 선수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수비하면 되는 거죠. 토트넘의 공격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솔직히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거예요. 근데 대체 왜 전술을 바꾸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계속 똑같은 전술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버스 세우기, 중원 포기, 역습 노리기. 이게 한두 번 안 통하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즌 내내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어요. 팬들이 감독을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프랭크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감독을 데려와서 팀을 재정비해야 강등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즌 중간에 감독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새 감독이 오면 새로운 전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몇 경기를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진퇴양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낼 때 했던 말이요. 우리는 손흥민에게 의존하는 팀에서 벗어나 더 조직적인 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거든요. 한 선수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 명의 실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득점원을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득점원이 분산된 게 아니라 아예 득점원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도 골을 못 넣으니까요. 이게 축구에서 흔히 말하는 에이스 의존의 역설이에요. 에이스에게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에이스가 없어지면 팀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이스가 있을 때는 다른 선수들도 그 에이스 덕분에 더 잘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에이스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고 에이스가 어시스트를 해주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죠. 근데 에이스가 없으면 그런 시너지 효과가 사라져요. 토트넘이 딱 그 케이스예요. 손흥민이라는 에이스가 있을 때는 케인, 델리 알리, 에릭센 같은 선수들도 빛을 발했어요. 다들 손흥민과의 호흡을 통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했죠. 근데 손흥민이 떠나니까 남은 선수들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은 애초에 손흥민만큼의 능력이 없으니까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토트넘은 손흥민 한 명을 여러 명으로 분산시킨 게 아니라 손흥민 한 명을 0명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냉정하지만 정확한 평가죠. 5천억 원을 쓰고도 손흥민 한 명만큼의 임팩트도 못 내고 있으니까요. 팬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SNS에는 레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수만 명이 서명했어요. 경기장 밖에서는 항의 시위도 벌어졌고요. 레비 아웃이라는 구호가 토트넘 홈구장 주변을 울렸어요. 팬들은 레비 회장이 클럽을 말아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흥민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쓸데없는 선수들에게 수천억을 낭비하고 무능한 감독을 고집하고 있으니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레비 회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팬들의 항의에도 언론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이에요. 이게 팬들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개선 계획이라도 밝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팬들은 저 사람은 클럽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레비 회장은 토트넘을 경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어요. 선수 트레이드로도 돈을 많이 벌었고 스타디움 건설로 클럽 가치를 높이기도 했죠. 경영인으로서는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축구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들에게는 감정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클럽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경기에서 지고 강등당하면 팬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